밤사이 전 세계 금융인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3월 CPI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다만 금리 동결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워런 버핏, 오늘 미국의 은행 위기를 재차 경고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CPI, 말 그대로 CPI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오늘 하락했는데 특이사항 중심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이번에 CPI 발표 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2월 달에 6%가 5.12 하면서 5% 밑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 얘기했습니다. 딱 5% 걸렸습니다. 사실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수준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지금 그 3월 CPI에 대해서는 5.1이 가장 낮았고 예상치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5.2, 5.3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5%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올라가야 되는데 왜 3대 주가는 떨어졌을까 하는 이 측면이 지금 해석을 놓고 분분하는데요. 시카고 페드 워치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해 좀 높아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 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높아지는 것보다는 오늘 그 3월 FOMC 의사록이 이렇게 공개됐는데요.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종전의 입장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나스닥 지수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지수가 사실 인플레가 이렇게 예상치보다 낮으면 전 나스닥 지수는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 가능성이 되면서 많이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3대 지수가 전부 떨어지는 데는 금리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고요. 사실 그 경기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만한 경기 침체, 종전의 입장과는 경기와는 좀 FED에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달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과는 또 경기관이 좀 달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3대 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과 인플레 지금 양대 지표가 발표된 거거든요. 5월 페드 회의에서 금리가 과연 어떻게 결정될지 지금 시장 예상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시카고 페드 워치는 사실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얘기하고 그 자막에서는 그거에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그 자막에서는 3월 그 CPI가 서프라이즈지만 하지만 금리 인상 이게 금리 인상을 혼내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왜 시장에서 불거졌을까 서프라이즈 거기에 캐션을 그린 거죠. 그런 쪽에 이제 자막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목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3월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5월 달에 페드 회의에서 가장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빨리 점쳤던 시각이 골드만삭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3월 달 CPI가 발표가 난 이후에 2월부터는 동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으로 강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를 얘기했던 것도 그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분명히 페드는 금리는 문제는 작년과 달리 피봇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작년까지는 갤러핑을 올렸고 작년 12월에서부터는 금리 인상폭을 자꾸 줄여나가고 있죠. 0.5에 0.25. 그래서 5월 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피봇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 피봇의 분위기 되려면 0.25 내지는 0%, 0%로 동일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은행 위기 이후에 전반적 분위기는 금리는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용과 인플레 같은 양대 지표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 지표는 완전 고용입니다. 이 수준으로 보면 금리는 0.25% 올려야 됩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보면 하락세가 너무 빠르죠. 2월 달에 6%에서 5월 달에 3월 달에 5%니까 1%포인트 급락했죠. 그러면 통화정책이라는 건 향후 9개월 이후니까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와 같은 하락세를 이렇게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플레 타겟팅 수준이 2% 최소한 3% 밑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친다면 3월에 CPI 그렇게 본다면
사실 고용 지표는 0.25% 올려야 되지만 예. 이 물가 지표를 보면 동결해야 된다는 입장이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5월에서는 실제 0.25와 동결과 아주 실랑이가 벌어지겠죠. 결과적으로 그 모습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 고용은 계속해서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지금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사실 계층 간의 미스매치, 시장 간의 미스매치는 있긴 하겠습니다는 예. 이 완전 고용 수준에서 쉽게 탈피하는 어려울 거로 이렇게 본다면 결국 3월의 CPI 서프라이즈와 그 다음에 근원 CPI 코어죠. 예. 일부에서는 헤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코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코어 CPI가 서로 불일치됐거든요. 이걸 어떤 쪽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측면이 결과적으로 보면 3월 CPI를 본다면 금리는 동결을 해야 되겠지만 예. 코어 CPI를 본다면 오히려 금리를 좀 올려야 되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5월 5일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한 페드 회원들의 블랙아웃 이전의 기간 동안에 사실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각을 시장에 뉘앙스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0.25, 0% 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0.25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6월 달, 7월 달 잭슨홀 미팅 8월 있고 9월 달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는 스탑고 원칙에 따라서 예. 금리가 0.25% 마지막으로 올린 이후에 그 위에는 올리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금리 동결이라든가 인하는 가시권에 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왜 3대 주가는 올리지 않았을까? FOMC 이사에서 처음으로 괜찮다는 경기에 대해서 우려했던 시각이 3대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정말 경기 침체 이슈가 끝까지 증시에 발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밤사이 워런 버핏의 발언에도 시장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게 5월 FOMC 어떤 간접적인 암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은행 위기를 재차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버핏은 저는 또 이분을 통해서 일본의 상사 얘기를 좀 오랜만에 들었어요. 예. 일본이 과거에 그 압축 성장할 때는 상사, 우리나라의 무역상 이렇게 예. 해서 거기서 받아들인 시각인데요. 5대 상사의 주식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일본 경제의 상징이 5대 상사의 그 주식을 매입했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 구원투쓸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상당히 좀 어제 그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사실은 지금 은행 위기 문제에 대해서 재차 경고를 하는 이런 시각이고 IIF에서도 이 은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라이시스냐 아니면 리스크냐 하는 측면에 말장난 같지만 상당히 뉘앙스는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버핏의 은행 위기 재경고 문제는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은행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 재경고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시겠습니다는 금융위기 당시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의 자본을 수혜했죠. 구원투수 역할을 했죠. 이번에 은행 위기도 페드는 못 믿겠다. 당시 직접 나서서 구원투수 역할을 했죠. 예. 이것이 이제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3월의 은행 위기가 이 정도로 이렇게 안정사를 찾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쪽에 미국의 은행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하는 쪽으로 해서 재경고를 나서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입니다. 일단 정책 당국, 특히 페드는 못 믿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페드는 그동안 신뢰가 많이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은행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주역도 못하고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융사, 은행과 은행의 임직원입니다.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지금의 디지털 측면에서는 고객의 인출이 예금이 됐을 때 지급 준비일의 부족 문제를 알 수 있는 가장 주체가 오너, CEO, 금융사 직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먼저 팔고 나가면 사실 지금 같은 디지털 환경에 금융위기를 이렇게 방파제 역할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자기 책임 원칙과 도덕적 해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사실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직도 계속해서 행위를 부리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은행위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에 나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오늘 꼬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심상치 않다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 이 정도로 간다면 오늘 그 시장도 3대 지수의 하락폭의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이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인플레 서프에도 불구하고 예.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예금은 보호해야 된다. 예금은 전문보호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 약 2주 전쯤에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본 적이 있었죠. 저희 시간에요. 근데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 얼마나 부실하길래 워런 버핏마저 나서서 경고하는 겁니까?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정확한 일자는 3월 28일 날 예. 은행 위기 문제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진단해 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이 CS 사태, 도이치뱅크 사태가 미국으로 좀 전염되는 게 아니냐. 그 연결고리가 도이치뱅크의 대출 내역을 보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4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 사태, 도이치뱅크가 미국의 당시 SVB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일단락됐을 때도 차기에 다시 재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규모가 한번 시장이 7,200조에 상회한다. 다 부실된 건 아닙니다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도이치뱅크의 전염 문제가 이렇게 된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집값은 주거용이든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특히 은행들의 대출이 굉장히 컸던 예.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사실 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록이 지난 3월에 페드가 금리를 갑작스럽게 올리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세입자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다 하는 그 측면의 통계를 한번 인용해서 3월 28일 날 방송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상업용 대출은 경제 활동이 굉장히 강했던 지역의 은행들은 당연히 담보력을 인정해 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대출을 많이 했는데요. 그 지역에 지금 이렇게 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저금리 혜택에서 고금리를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공실률 보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19%까지 저게 이제 공식적인 통계는 2월 말인데요. 예. 지금 추정치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23%까지 올라갔더라고요. 23%까지. 예. 오늘 그 3월 28일은 19% 말씀드려서 공식 통계인데요. 이 방송을 위해서 왜 워렌 버핏 회장이 일본에 가서 미국의 상업용 대출에 대해서 부실을 그렇게 우려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관련된 주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거기에 20%는 넘었다. 23%까지 샌프란시스코 23%까지 간다 하는 이 측면을 이렇게 추정치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겁니다. 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지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5% 정도 급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대출이 부실화되는 거죠. 대출이 부실화되니까 워렌 버핏이 이 문제를 두고 미국의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일본에 가서 경고하신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은행 위기가 되다 보니까 그 3월 그 CPI 서프라이즈 문제, 예. 경기 침체 문제, 은행 위기를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 부실화를 더 이렇게 악성으로 되지 않게 해서는 페드가 금리는 올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인데요. 사실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지금 많이 올라야 되겠습니다는 예. 가장 문제가 그동안 인플레를 위해서 금리 인상의 가장 버팀목이 고용시장의 호조를 근거로 해서 페드가 경기에 대해서 비교적 낙관적 입장을 취했거든요. 예. 근데 3월 의사록에 처음으로 하반기에는 경기의 침체 문제, 우리가 이제 누차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이 경기적 측면에서 굉장히 부작용이 우려된다 하는 이 측면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이 현실화되니까 페드 의사록에서 보면 결국 금리 인상 문제보다는 경기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은행 위기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에 대해서 이 버핏 회장의 입장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갈수록 자사주 매입 과세 문제를 두고 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어떤 대립 구도가 첨예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오랜만에 워렌 버핏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하니까 예. 지금 미국이라든가 한국 경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버핏 회장의 시각은 어떨까 하는 예. 측면에 최근에 우리나라도 자사주 매입 많이 하죠.
증시 부양 정책 이렇게 한다, 증시 주주 정책 한다 하는데요. 자사주 매입만 하면 안 됩니다.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예. 자사주 매입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사주 매입하면.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을 해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 증시 주주 친화적 정책이다 이렇게 말은 떠들어놓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매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해 IRA 인플레 감축법을 두고 이 자사주 매입 과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예. 바이든 입장에서는 초부세는 도입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명목은 지주 친화적이다, 주주 친화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사주 매입한다입니다. 그러면 소각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 마찬가지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소각 안 하면 어떻습니까? 대주주라든가 기업이 갖고 있는 주주 지분은 더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예. 금융의 규모가 큰 상태에서 주가가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보면 이 자사주 매입했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기업의 사냥독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사주 매입해서 그걸 이용해서 M&A라든가 다른 기업을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쪽에 명물은 주주 친화적이지만 자사주 매입을 해서 그 매입도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매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세 방침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치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사실은 그 시행령 문제를 두고 한 1년 동안 한국도 이 전기차라든가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창영 그 장관께서 굉장히 노력해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요. 예. 세부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죠. 반독점 규제라든가 이런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과세 방침을 종전보다 굉장히 강화했죠. 당초 원안에서 1%가 이번에 세부안에서는 4%까지 올렸죠. 이러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초부유세를 건다든가 예.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율을 좀 높이면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버핏 회장께서는 이 바이든 정부가 너무 정치 선동가로서 민주주의의 1인 1표주의만 중하위계층이라든가 소득 양극화 이렇게 되면 위태계층만 불만이 많이 되거든요. 예. 대선을 앞두고 정치 선동가의 이렇게 조작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리를 자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워런 버핏 하면 떼놓을 수 없는 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죠. 이 굉장히 비관론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소폭 조정받긴 했지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버핏의 회장 어떻게 뭐 변화가 있습니까?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있죠. 이달 들어서 비트코인이 다시 3만 달러인가요? 재돌파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은 좀 떨어져서 예.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끊임없는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가 이렇게 낙관론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으면 대표적으로 캐시우드가 51만 달러 간다. 다들 아실 거고 예. 시티뱅크가 31만 달러 간다. 여전히 멀어졌죠. 근데 비트코인이 한때는 16,000달러 가는 과정에서 나이먼 회장이 비트코인 가격은 제로로 설명할 것이다. 이 견해가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예. 입장인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다시 3만 달러 이렇게 육박하는 상황에서 어젠가요? 비트코인이 다시 21만 달러 갈 것이다. 또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51만 달러, 30여만 달러, 21만 달러 간다. 나이먼 회장은 제로 간다. 이거는 뭐냐?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버핏 회장 입장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비관론자라 그랬는데요. 예. 비관론자가 아니라 부정론자입니다. 이 양반은 철저히 가치론자거든요. 예. 그러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버핏 회장과 그다음에 버크스 해서의 찰스 민거 부회장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루비니 교수는 가치가 없는데 무슨 시장에 서프라이 디맨드가 가격이 붙게 있으냐? 그 가격은 거품뿐이 안 된다. 그리고 더 큰 바보가 가치가 없는데 그거를 산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냐. 그래서 유명한 그레이트 풀스 요리를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일부 뭐 종목 얘기를 이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목 얘기하면 하도 이제 저으니까 어제 한국에서 몇몇 섹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은행이기는 똑같은 블레싱 인 디스가이스를 미국의 은행이는 전화위복이 될 거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는 펀더멘탈이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종목이 아주 많이 올라간다든가 예. 한국의 코스닥 상승률이 세계에서 1위라든가 한국의 코스피 상승률이 세계에서 4위라든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한국은 blessing in disguise가 전화 이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아니면 위정당 축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어제 몇몇 종목은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목표 수익률대로 균형의 시각을 갖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건의했던 시각. 현금도 하나의 투자의 종목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금 그러면 보유도 포트폴리오, 의미가 있죠. 그것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종목. 그래서 종목이다 보니까 결국 균형의 미학을 강조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머핏 회장은 반드시 가치가 없는 것에 투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것은 무맨드버스 이론으로서 결국 더 큰 바보가 결국 나중에 쪽박을 찬다 하는 입장에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3만 달러 육박하는 데에서 다시 낙관적 2017년에는 우리가 사실 그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폭락의 원인이 됐었고 이번에 테라라든가 루나 사태도 건대영 뭐 이런 사람들이 한계 국격까지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인데요. 또다시 생물처럼 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버핏 회장은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행동주의 헤지 펀드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최근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버핏 회장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네. 있습니까? 버핏 회장은 공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을 도와야 자 주식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수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기업한테 돈을 줘야 된다, 투자해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코로나 직후에는 사실 세계가 격리되다 보니까 가장 피해가 많이 미쳤던 것이 항공사 아닙니까? 예, 그렇죠. 특히 항공사의 미국 항공의 델타거든요. 델타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것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행동주의는 어떨까? 폴 싱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서 기업을 어렵게 해서 사실 그 적대적 M&A에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예. 그다음에 아주 웬만한 건전한 기업도 각종 휘집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최근에 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 뭐 강성부 펀드 이렇게 마치 유행처럼 예. 기존의 전통적인 펀드조차도 지금은 뭐냐 각종 그 의사결을 개진한 상태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 하는데요. 버핏 의장의 마지막 줄을 근거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버핏은 돈은 뺏지 마라. 뺏어서 벌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돈도 인격과 품격이 있다. 한국에 많은 오너라든가 이런 쪽에 시사하는 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핏은 사회적 책임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거다.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은행이 사실 담보를 이용해서 MZ세대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아주 나가 떨어지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면 자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이거 사회적으로 내놔라.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버핏 회장과 이복현 원장과는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사회적 책임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만 가상이긴 한데요. 그래도 워런 버핏을 얘기하는 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버핏 회장이 만약에 한국의 어떤 경제 관료로 임명된다고 하면 어떤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현안이 많죠. 자막을 통해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시간 예. 마치기 위해서 제가 자막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거시경제 목표는 분배보다는 성장입니다. 한국도 지금 성장이냐 경기 부양이냐 굉장히 고민하죠. 예. 그리고 통화 정책은 인프라의 방착보다는 경기 부양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대책은 철저하게 도덕적 해이 원칙은 도덕적 해이는 방지해야 되고 예.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하는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라인과 옵티머스 같은 관련된 사고 같은 경우는 전체로 배척시켜야 된다는 입장이 이게 버핏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 대책은 가정은 노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노조라든가 이런 측면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예. 그래서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일자리를 뺏기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 대책은 인위적 조정은 시장 경제를 맞춰라 하는 입장입니다. 기업 대책은 세액 감면과 그다음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은 일본에 지금 이렇게 갔습니다는 예. 워렌 버핏을 한국에 좀 윤석열 정부에서 좀 초빙해서 한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지금 자본시장에 현안이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갖는 자리, 초청하는 자리를 좀 권고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미국의 3월 CPI와 함께 워런 버핏의 지혜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